막말과 파행으로 얼룩진 이재명 정부 첫 국감.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사라진 가운데 진정한 의회주의,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진표 전 국회의장. 5선 국회의원.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총리 역임. 전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균형 잡힌 실용적인 외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본 정치 현실과 대외 정책 반향 집중 분석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한중, 한일 정상 간 만남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오늘 오후 4시부터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한반도 외교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십니까? 네, 20년 전이죠. 부산에서 열렸던 에이펙 때는 노무현 정부 때지만 그때 우리 한국 경제의 도약상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죠. 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총 집중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2기 관세 전쟁으로 미중 간의 이 대립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갈등도 잘 해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이 군사 협력이 거의 동맹 수준으로 강화가 되니까 이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이거 그대로 놔두면 되겠냐 네. 하는 심각한 우려가 있는, 그래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미 확정된 것이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간 정상회담이 네. 있고 또 북한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미중 정상회담은 거의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에이펙이 되면 네.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외교 플랫폼이다라는 평가가 내려지리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게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최근 데몬 헌터스 열풍으로 인해서 K컬처가 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또 한국이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서 네.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을 한국에서만 생산하고 있다. 이런 첨단 아이디어 네. 결국 이 소프트웨어 강국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네. 찬란한 신라, 유산, 유적 등을 세계 지도자가 보면서 한국에는 그만한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기본 뿌리가 있었구나. 문화적인 네. 전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세계 지도자가 체감하고 가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외교 지형에 아주 좋은 변화. 특히 작년 12월 그 비상계엄으로 우리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을 회복하면서 한국이 이제 세계 외교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아주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우선 그동안 김정은이 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네. 핵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미국하고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호하는 언급을 해줬죠. 거기에서 상호하는 언급을 사실상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일종의 핵보유국이다라는 식의 네. 애매한 표현으로지만 화답을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만나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대내 의상을 강화시켜서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것이고 네. 트럼프는 또 노벨상의 꿈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스메이커로서 본인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만나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 이번 에이펙에서 잘 마무리될 것인지에도 이제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미를 마친 김용범 정책실장은 여전히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타결에 매우 가깝다 이런 또 입장을 냈거든요. 과연 이번 정상간 만남에서 최종 마무리가 될 건지 뭐 한편에서는 이게 너무 서두를 일은 아니다 이런 또 지적도 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그 답을 준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김용범 수석과 정책실장과 네. 김정관 상공부 장관이 네. 일주일 사이에 15시간이나 걸리는 미국을 2번이나 갔다 갔다 하면서 그렇습니다. 무박 2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다녀오면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거리가 좀 있다. 네. 3,500억 달러의 분할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화는 일본 예나와는 달리 태환성이 없기 때문에 네. 지나친 현금 투자 부담을 주게 되면 환율 안정 등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문제가 생기니까 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관해서 아직도 조절해야 할 이견 차이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잘 돼서 그러면 뭐 완전 합의되면 사인할 수 있지만 굳이 우리가 서둘러서 무리한 부담을 지게 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약속은 상당한 앞으로 한 10여 년에 걸쳐서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플레이어 중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한 30대 재벌들이 모두 거기에 투자에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안정된 투자처를 만들고 10년간 투자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크게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것이 무리한 투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경제적,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투자. 예를 들면 어떤 투자든지 처음 약속해서 공장 짓고 제품 나오려면 최소 10년은 걸리는데 네. 거기 로봇도 도입해야 되고 기계장치도 넣고 원부자재도 넣고 하려면 그 돈도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닌데 왜 한꺼번에 현금으로 트럼프 임기 내에 내란 말이냐. 네. 그런 무리한 수를 두면 우리 기업이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 기업도 큰일 났다 하고 네. 돈을 빼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오히려 혼란을 주겠죠. 오히려 혼란을 유발하죠. 그렇게 네. 되면 한국 기업이 만약에 어려워지면 미국하고 협의한 마스가라든가 이런 사업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서로 윈윈하려면 그런 정치적인 어떤 효과, 트럼프 임기 내에 전액을 현찰로 내라. 이건 정치적인 효과거든요. 네. 거기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상업적, 경제적 합리성이 맞아야만 서로 윈윈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야 마스가도 확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잘 짚었다고 봅니다. 네. 서두를 이유가 없고 요 문제가 핵심이다. 네.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고 네. 특히 미국은 지금 마스가에서 미국 그 해군의 수리 능력도 의심을 받을 정도로 미국 조선업이 괴멸되어 있으니까 네. 이것을 세계 조선기술 최상위 국가인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제대로 도와주려면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네. 한중 정상회담에서 2단계 한중 FTA 또 서해 구조물 문제 등이 언급될지 주목되는데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한국은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까요? 우선 2단계가 이제 투자와 그 서비스 FTA 네. 그러니까 2단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본격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한한령 이후에 우리의 서비스 산업 전반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것에 대한 그 시장의 확실한 개방 이것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최근에 문제된 중국은 뭐 연어 양식장이라고 하는 사회 구조물 문제도 이것이 한중 어업 협약을 분명히 위반한 것은 틀림없거든. 네. 그런데다가 잘못하면 전쟁 기지로 사용할 될 우려가 있어서 동북아 평화에 해독을 줄 수 있으니까 아예 이 기회에 이의지 양국 간의 국제법상 인정되는 그런 등거리 가까운 나라 위주의 그런 이의지 편성 원칙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로 양국이 협의해서 획정지어서 분쟁의 소재를 없애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한중 간에 필요하고 다만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2차 한미 FTA를 함에 있어서 미중 간의 대립이 너무 치열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적 메시지 선택이나 접근에 있어서 항상 미국과 의 입장, 인도태평양 전략과 배치되는 측면이 없는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가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면서 한일 정상대화로 관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임 후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해 오고 있고요.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그동안의 강성, 극우 정치 성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그 일본 전문가들과 최근에 이 문제를 갖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가 다카이치가 본래 그 정치적인 환경 변화에 아주 유연하게 잘 적응하는 그 양반이 정치를 하면서 무소속으로 들어왔다가 작은 사회당 국민당 이런 데를 거쳐서 자민당으로 와가지고 자민당에서 다른 계보에 있다가 여자 아베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그 변신의 귀재 이런 식의 일본 언론에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그런데다가 지금 본인이 총리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합에서 이탈했고 그리고 일본 유신회와 연합이 되어도 아직 소수 여당이니까 갑자기 우선에는 되겠죠 좀 전임자들에 비해서. 그러나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야당과 사안별로 협의를 하지 않고는 하나도 추진할 수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이 지금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협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점을 다 고려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실사구시적으로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이견이 없는 저출생 문제하고 지역 소멸 문제 이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한번 구상해보자 해서 태스크포스가 추진되고 저도 거기에 좀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소위 이 셔틀 외교가 좀 더 강조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야가 뭐 정책 감사보다는 이게 정쟁 감사로 흐른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국감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 국회의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그런 심정 그리고 이게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합니까? 우선 그나마 오늘 75개 순수 민생 법안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한다고. 추석 연휴 이후 최초로 본회의를 주말에 열어가지고 통과시킨다는 건 좀 고무적입니다. 여야 간에 그래도 이런 협의를 하는구나.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국정감사 제도는 많은 전문가들이 저도 의장 때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국정감사를 시간을 정해놓고 한 달 동안 하면 한 달 동안 국정이 사실상 마비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상임위원회가 국회법상 가지고 있는 국정조사권이 있거든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정상임위원회에서 국정조사위원회 또는 청문회 등을 필요에 따라서 열면 되는 것이지. 상임위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 오래전부터 나왔었죠. 그렇지. 이걸 따로 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게 이제 현장에 간다고
행정부처를 가가지고 그런데 실제 내용은 질의하는 건 맨날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행정부를 괴롭히는 식의 작동, 그것이 또 민생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쟁 네. 싸움을 하는 그런 중심으로다가 운영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현지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도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작년에 훈만의 캄보디아 총리 직접 만나셨잖아요. 이게 한국인 납치 고문 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너무 과거 윤석열 정부가 특히 최근 3년에 들어서 너무 방치했다. 네.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사고가 터지고 이것이 문제가 제기됐으니 네. 이제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한국 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저는 ODA 등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서 ODA 축소하겠다, 네. 중단하겠다. 이미 지방정부 몇 군데는 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강하게 압박해서 그 캄보디아의 한국인 데스크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러고 이 이제 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인력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사정을 제일 잘하는 것은 현지 교민들이니까. 그렇죠. 현지 교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강제로 납치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이 고수익의 유혹에 빠져서 갔다가 이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숫자가 1000여 명이 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고수익을 유도하는 인터넷에 관한 근본적인 검색과 색출 대책이 필요하고 네. 또 공항이나 이런 곳에 출국하기 직전에 그것을 상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실용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해가면 캄보디아 과거의 예를 보면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이 동남아 다른 나라로 다른 쪽으로 꼬리 자르고 옮겨갈 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세안 차원에서 이번 에이펙에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 오니까 그런 나라들과 함께 이 국제 인터넷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공식 기구와 협력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야 잠시 4시부터 이제 75개 민생 법안 처리하는데 오랜만에 주말에 이렇게 좀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의 본령이 원래 대화 타협인데 이게 실종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줄기차게 그 의회 정치의 중요성 쭉 강조해 오셨는데요. 대한민국 정치가 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 네, 대화와 타협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과거보다도 더 퇴조해서 극한적인 대립의 정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어떻게 제도화할 거냐. 네. 제도 개선으로 원천적으로 해소를 해줘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려면 첫째로 이 선거법을 고쳐서 네. 공존이 가능한 선거제도로 가야 되는데 현행 소선거구 제도 일변으로 이제 공직 후보자를 뽑는데 이게 민주주의 원칙이 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24년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서 모든 선거가 5% 내외의 득표차밖에 없는데 그런데 의석차는 180대 120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사표 비율이만큼 높다는 거거든요. 네. 투표에 참여한 국민이 행사한 주권의 40%에서 45%가 사표가 된다. 이 선거제도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중대형 선거구 제도로 고치자는 것이 제 주장이고 이렇게 할 때 선거구 획정이 문제가 됩니다. 네. 지금도 농어촌 지역은 네. 3개의 군을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있는데 중대형으로 가면 그럼 5개, 6개 군을 하나로 선거구로 하냐. 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최근 들어 도입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만 따지는 게 아니라 면적 기준도 도입하죠. 면적 기준도 함께 하자. 면적 기준도 함께 하면 네. 소위 지역 소멸에 대한 대책으로도 작용이 될 겁니다. 네. 지방이 더 많이 대표되니까. 네. 그래서 선거법을 그렇게 고치는 일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정당법을 고쳐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 사회에서 유례가 없는 당대표 그리고 최고회의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 의회주의 국가는 그런 게 전혀 없고 또 대통령제에서도 미국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정당 운영비는 전부 국민 세금으로다가 지원받고 있는데 세금으로 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정당이 현재 당대표나 최고회의에 하는 역할이 정쟁을 가속화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지 네.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되게 민주주의 발전을 돕는 역할을 뭘 하는 게 있느냐. 네. 그래서 원내 정당화로 가면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싸우더라도 정책, 법안, 예산안을 갖고 싸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정쟁적 요소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네. 그럴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금까지는 정당이 추천해 왔는데 그것도 민주주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왜? 무슨 자격으로 당대표나 최고위원회가 마음대로 후보자를 정하냐. 국민 뜻하고 관계가 없이. 네. 이것이 또한 정쟁의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를 공천한 사람에게만 충성하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 자유 경쟁 선거제도. 그걸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거든요. 네. 누구든지 어느 지역구에 다 원하는 사람 출마하게 하고 예비 선거를 거쳐서 두 명을 골라내고 마지막 본선을 결선 투표를 하는 네. 그런 제도로 가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네. 저는 그 주장에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 뭐 권력구조 개편도 그렇고 뭐 선거제 또 정당법까지도 이재명 대통령도 10차 개헌을 1호 국정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요. 시기와 관련해서 내년 지방선거가 1차 개헌 시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입장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좀 더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감이 끝나면 바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정책 과제가 네. 개헌이니까 네. 이 개헌을 이루어내려면 여야 간에 반드시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상 개헌이 성공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 38년이나 개헌을 미루고 안 된 이유는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국회 3분의 2의 표결이 있은 뒤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를 붙여서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참여하고 그 과반수의 이상의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놓고 그러다 보면 이 국민투표만 가지고 개헌 국민투표만 갖고 투표를 해서는 50%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파동 때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와 결합할 수밖에 없는데 네. 개헌 국민투표를. 네. 이때마다 과거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우리가 주장하면 우리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네.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뒤로 미루고 했거든요. 네. 어떤 때는 여당이 하려고 그러면 야당이 반대하고 또 야당이 하려고 그러면 여당이 반대하고. 네. 근데 이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골병이 드니까 이제는 우리 몸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로 된 옷을 입고 살라 그러니까 이건 고쳐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시민단체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팬덤 그룹까지 모두 개헌하자 네. 하는 합의를 만들어서 특히 그렇게 변동되지 않으려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지방소멸 문제도 심각하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개헌 안에 집어넣자 네. 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하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랫동안 의정 활동하셨는데 국회 그 인사청문회 제도와
그 선진화법에 대한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내지는 새롭게 좀 변화시킬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그죠. 근데 이제 인사청문 대상은 더 확대해야 하고, 네. 다만 공직선거 후보자 선거란다. 공직 임명에 좋은 후보자를 확보하려면 네. 너무 높은 도덕적 기준을 공개적으로 심의하다 보면 과거에 장관을 임명하기 위하여 30명, 40명을 물색을 해도 모두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처럼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네. 도덕성 심사는 비공개로 해서 비공개로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만 되면 더 이상 여야 간에 묻지 말고 그 대신 청문회는 정책 중심으로. 네. 정책 능력 검사를 중심으로 하자. 네. 그런 데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은 우리나라의 그 악명 높은 동물국회, 네. 서로 주먹질하고 치받는 그것을 없애는 지대한 공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안건 심의가 안 돼서 식물국회로 변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렇죠. 지적이죠. 그런 점에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회 법사위 제도를 고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본적으로 양원제를 도입하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국회가 한 개 있는 것도 못마땅한데 두 개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네. 현재로서는 반대가 크니까 네. 안 되면 법사위원회를 예결위원회처럼 복수상임위원회로 만들자. 네. 그래서 두 개의 위원회로 바꾸는 거죠. 법사위원회는 사법위원회와 그런 이제 사법부, 검찰 등 경찰 등을 관리하는 사법위원회와 또 하나는 법제위원회라고 해서 네. 이 법제위원회를 예결위원회와 같이 복수상임위원회로 한 50명 구성하면 근데 이거 어떻게 구성하냐?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16개 상임위원회에 양당 간사가 들어오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반드시 법제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전 언론에 나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된 제기된 거를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해관 상임위원회가 보고를 하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정책 능력이 있는 여야의 핵심 간부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토론하고 네. 하는 걸 다시 한번 훑어보면 소위 졸속 입법을 막으면서도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 수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제가 의장 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러려면 국회법을 고쳐야 됩니다.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전에 뵈면 뭐 저출생 문제도 관심 많으시던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움직이실 계획이세요? 네, 저는 이제 50년간 공직에서 일해왔습니다. 네. 쉬지 않고 50년을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참 혜택을 받았죠. 30년은 행정부에서 20년은 정치권에서. 네. 그러면 이제 좀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 새롭게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쌓은 이 50년 경험에서 쌓은 이 경험을 우리 사회와 우리 정부, 우리 정치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자. 네. 그래서 선진국엔 이런 기관이 많은데 민간이 설립한 이런 기관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글로벌 혁신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뜻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왕성한 활동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한 외교 현안과 정치 일정 속에서도 결국 국민의 최우선은 민생입니다. 정치권이 협치의 해법을 찾고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김주표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현안 짚어봅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익표 전 대표님, 이번 주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슈퍼 외교 위크가 열립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지금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일달에 열리고 또 미중 정상간도 만나고요. 예.
장소는 지금 서울이 아닌 경주에서 한미 한중 만나는데 이게 미중 정상 모두 국빈 방문 형식으로 진행되죠. 그 아직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빈까지 아닌 네. 것 같습니다. 이번 네. 외교 자체가 국빈 외교보다는 그냥 공식 그 방문 정도 일정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국빈 대우 자격으로 지금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 그 정상들 만남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일단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그동안 뭐 여러 차례 다자회담이 있고 미중 정상회담도 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있었고 이번에 또 우리나라가 주최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하고는 이제 첫 번째 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이제 공식적으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우리나라를 무대로 해서 중국과 미국, 그다음에 일본 총리도 이제 새로 그 신임 총리가 임명됐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 정부 출범한 이후에 그 만나야 될 그 외국 정상들과의 모임, 그다음에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새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또 몇몇 지도자 바뀌면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서 네. 에이펙은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그 빅 그 이벤트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그 관세 협상 문제를 포함해서 그 미중 관계, 그다음에 한미일 관계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제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김성대 대표님. 우리의 최대 관심은 뭐니 뭐니 해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한미 정상간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원만하게 이렇게 또 치러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관세 협상이 그 전에 실무적 협상 타결이 웬만큼 이루어지고 정상 간에 이제 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직까지 이제 뭐 우리 측 미국 측 실무적인 그런 협상의 그런 완전한 결과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그렇다고 해서 국가 경제에 두고두고 큰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만큼 불리한 그런 조건을 감수하면까지 협상을 또 타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또 이재명 대통령도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그런 일방적 협상의 결과물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네. 분명히 이렇게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 협상 타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한미 간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그런 외교적 성과는 상당히 그 가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미중 정상회담, 흔히 말하는 빅2 회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히토르 수출 강화와 또 관세 100% 추가 그런 부과 이런 맞대응 조치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총성 없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선 한미 간의 이 관세 협상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도 부담을 덜어내면은 중국하고의 이제 빅2 이 회담에서도 뭔가 좀 상당히 이제 휴전 연장이냐 안 그러면 파국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정도까지 아주 중대한 그런 만남이에요. 네. 또 한쪽 관심은 홍 대표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는 폭탄 발언을 내놨습니다. 핵 보유국 인정은 그간 북한이 내건 북미 회담의 조건 중 하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해서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6년 만에 만남 성사 여부는? 글쎄요. 이게 사실은 현재까지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게 전반적인 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낸 바 있고요. 특히 그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2019년 3월 하노이 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사실상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거의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그 이후에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게 바뀐 것은 핵보유국이라는 그 자신들의 지위를 헌법에다도 담았고요. 그다음에 핵은 타협의 그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들은 핵보유국 지위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북미 정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비핵화보다는 핵 군축 협상을 네. 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한번 한 2차례 정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저것이 진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약간은 뭔가 이렇게 그 가벼운 립서비스 식으로 해서 실제 생각과는 다른 어떤 카드로서의 의미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네. 북한의 반응에 따라서 지난 2019년 판문점 회동처럼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한편에서는 또 이런 관측들을 합니다. 만약 그랬을 경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그게 합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24일 그러니까 지금 말레이시아부터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동남아 지역을. 근데 이걸 이제 순방길을 오르면서도 이제 북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해동 의지를 아주 공식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현재 APEC 방문 기간 중에 특히 29일 오전하고 30일 오후 시간이 이제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의 지금 판문점을 다시 좀 상당히 뭐 두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뭐 그런 분위기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난 2019년 판문점 회동 같은 경우도 아주 극비례에 네. 극적인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 부분은 미국 측에서 우리 정부에게 사전에 아마 당일 정도 내지는 뭐 사전에 그렇게 일찍 고지할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미국 측을 이제 만나는 측면에서 그동안 이제 북한에서 이제 상당히 그 거대한 전성절 중국의 전성절 뭐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내면서도 미국 비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정은도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만나는 그 분위기를 위해서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까지도 하면서까지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는 저기에는 상당히 애교적으로 국제 정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 네. 그러니까 뭐 북미 정상회담을 뭐 우리가 조건을 까다롭게 트럼프에게 제시하기보다는 만나는 게 좋다. 만나는데 대려 한국 대통령으로서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정은 마음만 모으면은 저거는 29일 오전 내지 30일 오후에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홍익표 대표님, 30일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6년 만에 마주 앉습니다. 통상, 기술, 안보까지 그 결과에 따라서 세계 무역 질서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제 빈손으로 끝나면 또 이제 관세 뭐 전쟁이 계속 이어질 거고요. 기업들에게 그러면 또 공급망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그 미중 관계가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진핑 주석이 들어선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확산돼 있는데요. 그 중에 그동안은 그 대결과 그 또 하나는 축에서는 협상이 두 가지 바퀴가 같이 굴러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협상이나 대화보다는 대결 국면으로 갔고 그 대결의 그 중요한 것은 군사력보다는 경제 전쟁, 무역 전쟁 그리고 새로운 그 신기술과 관련된 전쟁으로 지금 확산돼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미국은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관세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칼날을 먼저 뽑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복 관세를 통해서 고율의 관세, 거의 100% 이상의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서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무기로 지금 미국과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토리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철강이었다면 지금 같은 반도체나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자원은 이제 철보다는 도리어 히토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히토류에 대한 미국 내 어떤 그 보유고가 보유량이 대개 한 3개월에서 길게 6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 만약에 계속 히토류에 대한 자원 통제를 할 경우 미국 내 중요한 생산 라인이 작동하기 어려운 그런 중대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양측 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선에서 협상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미중 관계가 협상이 되고 양측이 좀 화해 국면으로 간다면 양쪽에 사실 줄타기를 해야 될 한국의 입장은 좀 더 편해질 수 있는데 이번 에이펙 회담에서도 양측이 합의를 못하고 계속 지금의 강성 기조가 이어진다면 사실 그 중국하고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김성태 대표님, 예. 국감이 뭐 지금 종반에 접어들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만 기억에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막말과 무리수가 남은 국감, 이번 주 중요한 이제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좀 서로 정쟁 없는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이런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이제 다 돌아오는 주 한 주가 이제 정말 대한민국 네.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전 세계가 경주 에이펙에 이제 시선이 다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이제 일본 그 다카이치 사카의 신임 총리와도 또 한국이 어떤 형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조우가 이루어질 건지, 또 그동안 패권 전쟁의 사상 가장 클라이막스에 지금 오르고 있는 미중 간의 그 전쟁도 어떤 형식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좀 양측이 또 극단적인 어떤 수단과 모든 또 위기 불안을 조정했던 그런 상황을 종결시키는 그런 국제 무대가 될 건지, 전 세계인들이 다음 주 한 주를 대한민국을 다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이라면 국정감사도 이제 다음 주 이제 종감입니다. 특히 29, 30일이면 어느 상임이든 이제 종감 일정이 다 잡히는 건데,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처럼 이렇게 천박하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국정감사를 국민들에게 보여준 적은 없어요. 네. 아무리 여야 간의 대치가 이루어지고 갈등과 또 그런 뭐 불신이 깊었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돌아오는 한 주라도 여야 간의 정치적 어떤 맞대결, 그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만 따지는 그런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익에 도움되고, 또 정말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캄보디아 문제, 뭐 모든 문제가 너무나 민생 현장에 너무나 깔려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수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로 좋은 마무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겁니다. 홍 대표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뭐 서울시장, 경기지사 등 핵심 지역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감 모습을 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끝났다, 사회생활도 어렵다면서 직격했는데요. 이게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언급일까요? 뭐 아무래도 뭐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 없겠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그날 그 행안위 서울시 대상 국감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 간의 사실상 대지 신문 비슷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앞서 밝힌 것처럼 11월 8일에 특검에서 두 사람의 본격적인 대지 신문이 아마 수사기관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예비전 같은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자신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거칠게 오세훈 시장을 압박하는 분위기였던 것은 맞습니다. 다소 너무 거친 표현이라든지 또는 흥분한 모습은 아쉬웠지만, 그 외에도 명태균 씨가 그 7차례 만났다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장소나 시점을 얘기한 부분, 그다음에 김한정 씨라고 그 오세훈 시장의 오랫동안 후원회장도 하시고 이번에 소위 3,300만 원의 그 여론조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 대납의 의혹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기타 지금까지 자신과 그 오세훈 시장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뒷사항들을 그 국감장에서 공개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좀 그 곤란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신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이라기보다는 뭐 좀 듣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인 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소 아쉬운 것은 명태균 씨는 좀 너무 흥분했다라는 지적과 함께 오세훈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몸을 사리면서 사실상 명태균 씨 거를 일정 부분 그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좀 아쉬웠다, 이렇게 지적이 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는 내년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님, 그러자 오 시장도 물러서지 않고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면서 맞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뭐 헌정 역사상 가장 행편없는 그런 국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법사위에 보면은 뭐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의 공정한 그런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이라든지 그런 상임위 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이 높지 않습니까? 특히 뭐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조대현이 히데요시를 가지고 대법원
사법부의 수장을 그렇게 능멸하고 모멸감을 주는 그런 행위.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정청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지금 현재 거대 입법 권력 집권당의 모습이 정말 국민들에게 그런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을 좀 상당히 그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집권당의 면모를 보이는 그런 수장의 역할이 아니라 대려 그냥 행안위 국감이 거대 입법 권력 여대 야소로서 그냥 맹태균 씨 그냥 국감 정인 불러가지고 서울시 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무려 50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강력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50조 가까운 서울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시정을 펼쳐나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국정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그 시간은 전부 다 낭비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오로지 맹태균 씨 입만 쳐다보는 국정감사를 해냈어요. 결국은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 중심으로 가련 오세훈 서울시장을 저런 국감을 통해서 뭘 얻은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맹태균 씨 문제는 이미 창원지검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특검에까지 모든 사건이 이첩돼 있는 만큼 특검 수사에서 모든 사실은 밝혀지면 되는 거지. 저걸 서울시 58조에 그냥 살림살이는 제대로 이렇게 돌아보지는 않고 그냥 맹태균 씨 입만 쳐다보는 그런 정쟁을 만드는 그런 국감의 그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저 이상 저 이하의 대응할 수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홍 대표님, 정부 부동산 대책이 서울 수도권 지역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잖아요.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이슈는 뭐가 될까요? 뭐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수도권 지역,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관련 이슈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뭐 지난번 앞서 그 두 차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두 차례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에 그 과정에서도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이고요. 네. 더 나가서 앞서 3년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당시에 있어서도 부동산 표심이 서울에 상당한 영향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24만 표를 줬는데 서울에서만 31만 표.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강남 3구에서만 한 27만 표를 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다가오는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큰 틀에서는 아마 여당에서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각 프레임을 만들 거고 네. 야당 입장에서는 견제와 균형 뭐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중요한 핵심 이슈로 부동산과 주택 문제, 또 강남북 균형 발전 문제, 그다음에 각종 그 교통 시설을 포함해서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역 개발, 그다음에 서울시의 성장과 관련된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을 보기 때문에요. 이 수도권 표심의 부동산 문제가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 문제가 그 다른 모든 이슈를 다 뒤덮지는 못할 거로 보입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 의자에 앉은 것에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명성황후 침실까지 들어간 것이 논란입니다. 닫힌 문을 열게 하고 두 사람만 10여 분 정도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저는 참 정말 이 기사 보고 정말 가지가지한다. 네. 참 해도 너무하구나.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그런 행위입니다. 네? 아무리 그렇게 뭐 그런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근정전 의자, 흔히 말하는 용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용상이라 그러죠. 용상. 예? 저기 한번 앉고 싶다는 그런 충동감이 있었더라도 그 주변에 같이 수행한 사람이나 또 문화재관리청 그 직원들의 눈초를 생각해서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저 명성황후 같은 경우 침실까지 들었었다는 건데 명성황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 1895년에 그런 건천궁에서 을미사변으로 일본군에 의해 가지고 시해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아픔이 있는 그 항우의 침실까지 가서 뭘 본인이 생각한 건지 정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참 안타깝고 정말 저런 것 때문에 후세에서 저렇게 참
용상의장까지 앉아서 본인이 뭘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야심한 밤에까지 또 저곳을 찾아가지고 저렇게 국민적 어떤 참 정말 참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너무 심해요. 저는 어떤 경우든 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홍 대표님,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명성황후 침실 논란을 두고 문화유산을 알리려고 했다고 해명했는데요. 납득이 되시는지요? 전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요. 네. 이 행사가 비공식 일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비공개 일정.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려고 했다면 공개 일정으로 해서 그것이 화면이나 언론에 보도가 됐어야 되는 거죠. 네. 본인들이 비공개 일정을 해놓고 이것이 그 우리나라 전통 문화나 어떤 문화재를 해외에 알리고자 했다,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죠. 큰 이벤트가 서울에 예를 들면 그 주요 공간 대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대사들을 모시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문화재 시설에서 뭐 티타임이나 차담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 만찬 같은 것을 한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이벤트도 없이 이 지역을 문화재 일반인에게 엄격하게 폐쇄돼 있고 폐쇄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칫 일반인이 드나들 경우 훼손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걸 두 사람이 거기 갔고 그 안에 또 남들 다 배제하고 대통령 부부 둘만 들어가서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또 주술과 관련된 뭐 무슨 부적을 또 뭘 갖다 놓은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는 게 매우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해명이 문화유산을 알리려고 했다라는 것은 전혀 그 당시에 그 비공개 일정이었던 측면에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준환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정부의 수요억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실제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11호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었는데 묶고 나서도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보니까 많이 오른 거로 나왔어요. 서울 평균이 0.5%까지 올랐고요. 분당은 뭐 1.7% 넘을 정도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 뭐 대책의 효과가 없고 집값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토지거래가 구역의 유예 기간이 5일입니다. 그러니까 15일 발표가 되고 20일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15일부터 19일까지 토지거래가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한마디로 전세를 끼고 팔 사람, 전세를 끼고 살 사람이 이 5일 동안 우리가 5일장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5일장이 열리면서 북새통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통계가 나온 거고요. 아마 다음 주 통계가 나오면 이거보다는 훨씬 내려간 수치, 거래량과 상승률은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준환 교수님, 서울 아파트 값이 2배로 뛰었던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향후 서울 아파트값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과적으로는 좀 비슷한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조금씩 집값이 올랐던 데 반해서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특히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이 집중적으로 지금 집값이 올랐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번 대책을 정말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세제 대책 말고는 다 내놨는데 정책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아마 올해 말이나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이 좀 숨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제 내년 상반기 되면은 또 다시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대표님,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부적절했다가 44%, 적절하다가 37%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로서 이번 부동산 대책 어떤 평가세요? 일단 이번에 11호 대책이 기존과 패턴이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핀셋 규제를 해서 올라간 지역을 먼저 규제를 하고 집값이 올라가면 그 다음 지역
또 규제의 내용들도 조정 대상 지역 먼저 하고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가구역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네. 어떤 부분이 이렇게 부적절하다라는 반응이 많았냐면 우리가 사회 통념상 그렇잖아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받고 중간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사회의 암묵적인 룰인데 이번에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간 지역들 뭐 마포, 성동, 분당 같은 경우는 각오를 했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규제를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많이 오르지도 않았던 노도강이나 금강구, 수원 같은 경우는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강한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똑같이 규제가 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반발, 불만의 목소리들이 커지게 되면서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준환 교수님, 이번 대책으로 어떻게 좀 가격이 잡힐 건지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정부가 악화되는 부동산 여론의 규제 지역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잖아요. 예. 이게 좀 오락가락 오히려 시장에 불신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겠어요? 일단 이번에 이제 완화시켜준 대출 규제는 우리가 말하는 대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LTV를 지금 40%에서 이전에 이제 70%로 이제 환원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집을 사시는 분들이 주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앞으로도 계속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렇죠. 심리적인 요인. 그 심리적인 요인이죠. 그러려면 이것을 심리적인 요인을 안정시키려면은 지금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정부가 이번에 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뭐 20몇만 원을 공급한다 이거는 5년, 10년 후의 얘기고 네. 그래서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기존 재고주택에 대한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이 매물로 많이 내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양도세 부담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세를 그래서 그렇죠. 낮춰야 거래세를 좀 되는 거 아니냐, 낮춰야 돼야 되는데 이것을 거래세도 높이고 보유세도 높이기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습적인 지금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불안 요소들은 언제든지 또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새로운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만 대표님, 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이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최근 보면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하면서 자금 이동도 기대하는 측면이 큰데요. 대통령의 언급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충분히 대통령 입장에서 경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한민국이 저성장 장기 침체의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집값이 지나치게 급등했다가 급락하게 되면 이게 경착륙을 하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이제 우려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부동산의 설림 현상 편중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미국에 비하면 우리가 부동산 비중이 한 7대3 금융과 부동산 비중이 이제 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먹히는 이유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자들 자산가들은 포트폴리오를 짜는데요. 집 하나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의 편중 현상이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금값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코인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는 유동성 장도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주식은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있는 돈을 주식으로 무빙 시키기에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집을 팔아서 주식을 사기에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방향성은 맞다. 하지만 이걸 급진적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어느 정도 무빙을 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환 교수님, 이 대통령은 집값 해결을 위해 균형 발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일부 지방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이게 지금 일본도 이런 현상이 뭐 십수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의 일극 집중이 지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 문화적인 문화, 그다음에 대학이라든가 젊은이들 이런 것들이 모두 서울로 몰리다 보니까 서울은 인구가 증가하고 모든 것이 몰리고 있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지방은 이 모든 것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꼭 지방의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서울에 갖고 있는 것들을 지방에도 가질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젊은 층이나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고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도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그 순환적인 이런 시장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 줘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만 대표님, 민주당은 지금 공급 시그널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장이 원하는 곳에 얼마나 언제까지 공급이 가능하느냐 이 점이잖아요. 어떤 핀셋 공급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공급 대책, 97 공급 대책 수도권 지역에 2030년까지 135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막연해서 그런가요? 135만 원 숫자가 너무 막연하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이 부족한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정부가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휴부지라든지 관공서 부지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원하는 또 공공주도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대단지의 좋은 브랜드 아파트 공급을 원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입주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 신뢰가 쌓이는 모습을 좀 꾸준히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분산 정책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하려다가 못했던 태릉 CC 같은 부분도 신뢰 회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역점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서리풀 지구도 2만 세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파격적으로 반값 아파트 2만 세대라는 좀 충격 요법도 한번 쓸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 교수님, 일각에서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또는 폐지 이야기하던데요. 정부 여당은 물론 이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게 가격 개혁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것은 과도한 이익에 대한 환원이라든가 투기를 억제한다는 측면과 아니면은 이제 공급을 위축한다,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과연 재건축을 통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세를 좀 완화시키거나 없애면 이게 과연 주택 공급 효과가 있을지, 만약에 이것을 폐지할 때 시장을 불안하게 해서 시장 안정화를 해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 박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분간 이것을 폐지하거나 완화시키기는 좀 쉽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요세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 가능성 얘기가 나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도 증가시킬 것이니 여러 가지 이제 우려, 관측, 전망들을 하는데 세제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당도 아마 이게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카드가 규제 지역도 지정을 했고 대출 규제도 했기 때문에 세금 규제 하나를 남았는데 보유세를 올려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조세장 일어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주면서 출구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세 저항과 부자 감세 논란을 잠재울 만한 어떤 그런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집 하나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또 세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1주택 가진 사람들이 유주택자의 87% 정도 되는데 여기에 과세를 해서 조세 저항이 일어난다면 여당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양도세 문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양도세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주는 게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처럼 두 개 다 올리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준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보유세 강화 등이 세제 개편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과연 이게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보유세를 얘기하면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거래세, 취득세라든가 양도세의 어떤 한시적 완화 조치 이게 좀 수반돼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균형감을 찾아야 될까요? 지금 진보 정권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항상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신규 공급을 통해서 신축 주택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정책을 내놨지만 실제로 자기 임기 안에도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대통령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택 시장에서 신규 주택 공급과 기존의 재고 주택을 이게 이제 파는 거죠. 매물로 내놓는 이런 공급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물량으로 따지거나 시간적으로나 볼 때 기존 주택이 매물 시장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가 큰데
이것이 이제 과거 진보 정권에서 가장 큰 패착이 뭐냐면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이 사회적으로 악의 축이라는 이런 극심한 이런 지경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집을 세금 때문에 못 파는 이런 현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서 기존에 갖고 있는 다주택자라든가 아니면 강남에서 뭐 50억짜리 집을 갖고 계신 분이 내가 이제 거기 살 능력이 안 되니까 팔고 나올 때 뭔가 이분들에게 출구 전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거랑 제가 보기엔 부동산에서 돈을 버는 거랑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출구를 열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도세 완화 조치를 할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시적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전면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사실 집을 팔면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뺏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장 상황은 지금 어떻게 최고세율이 얼마입니까? 한 80%까지 그죠? 중과세가 예, 되면 중과세하면 80%가 80%까지 뺏깁니다. 근데 중과세는 지금 계속 유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니까 5월 9일 지나면 이제 그러니까 3주택 중과세가 이상 가지면 아닌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까지예요? 최고 세율이 45%고요. 지방세를 보태면 50% 정도. 근데 그걸 지금도 어느 50% 정도까지 정도. 낮춰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뭐 시장에서? 감론음박이 있는데 일단은 한시적이든 어떻게든 기본 세율을 해도 지금 50% 정도 나오니까 여기서 적어도 한 1-20% 포인트 정도는 내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중과세는 저는 좀 폐지를 해야 된다. 선언을 하는 게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은 그러면 향후 서울 수도권 집값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일극 집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서울로 모인다는 거죠.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런 현상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1-20년 안에는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1-20년 안에? 예. 네. 서울의 이런 주택 수요의 증가라는 것은 당분간 줄어들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서울의 어떤 집값의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양도세에 대한 그 완화를 통해 출구를 열어주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정년을 하시고 경기도나 이 지역으로 이제 다시 이제 거주를 하는 그래서 이게 좀 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러한 서울 집값의 상승의 심화 현상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대표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 현재 뭐 공급이든 수요의 정책이든 어떤 게 핵심이라고 보세요? 이게 결국 뭐 양도세입니까?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지역이니까 구조적으로 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고 서울 집중화 현상 양극화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지방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지방 우선 정책을 좀 펴야 되고요.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남아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도 폐지를 하게 되고 주택 수보다는 가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정부가 그거는 좀 전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죠? 보고 있어도 저는 빨리 좀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방의 5채 가진 걸 가지고 뭐 어떤 주택 수를 가지고 따지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가액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도 내려주게 되고 지방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수도권의 주택 공급도 늘리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야 몇 년 후에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정상급 인사들이 대한민국에 총결집합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는 등 빅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개막 이틀 전인 29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다음 달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우리 국민들은 늘 똘똘 뭉쳐 저력을 보여왔습니다. 정치권과 언론도 국익 외교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줘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